12월 3일 내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이었죠.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사람 과연 누구일까? 단순히 이 시민들이 투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도움을 줬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뉴스어디 박채린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감시하는 독립언론 뉴스어디의 박채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하는데 좀 어떠시나요? 일단 제가 라이브가 처음이어서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유창하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실수하더라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준비해 오면서 특이한 점이 좀 있었는데 원래 네. 시민 활동가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민 활동가를 하시다가 기자가 되셨는데 그 기자가 된 경위가 있을까요? 제가 그 언론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시민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점점 좀 시민이랑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지극히 좀 감성적인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끔씩 후원 회원분들이 막 간식도 막 사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 중에 되게 고령의 회원 한 분이 계셨는데, 막 간식을 싸들고 오시는데 박스 안에 간식을 네.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거리를 달려서 간식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나이도 많으신데 되게 힘드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이제 후원회원한테 회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변화라는 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 그런 회원분들에게 뭔가 생활 밀착적인 그들에게 뭔가 효용을 줄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제가 쓰는 보고서도 좀 너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전달 방식을 좀 다르게 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뭔가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우리 미디어의 문제가 되게 우리 생각 가까이 있다는 걸 좀 더 잘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갖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 뉴스타파라는 독립 언론사에서 이제 뉴스타파와 같이 같은 그런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그렇죠. 한다. 이거는 그 강지호 기자님도 그 과정을 같이 이수를 하셨는데 이제 그 독립언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독립언론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네. 활동가로서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되게 낯설잖아요, 독립언론이. 그렇죠.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독립언론 들어는 봤지만 왜 독립언론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잘 뭔가 알아볼 기회는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 기자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언론이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저도 뉴스타파에서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독립언론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독립언론을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독립언론은 한국 언론에서 왜 독립언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보는 언론들이 되게 정파적인 성격도 강하고 혹은 광고주 혹은 사주에 의해서 논조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현대차 관련해서 그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언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주나 권력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좀 최대한 자유로운 언론이 한국 사회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독립언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언론이라면 이제 대부분 주제가 저같이 뭐 법조라든지 아니면 사회라든지 아니면 네. 경제라든지 뭐 청와대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주제를 가져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민 활동도 그렇고 지금 독립 언론도 그렇고 언론을 감시한 언론이란 말이에요. 네.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언론 감시라는 게 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언론들이 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 자신한테 이제 화살을 음, 겨눠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주들도 좋아하지 않을 그렇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 플러스 한국 언론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눈 뜨고 감을 때까지 이렇게 음, 생각해 보면 기사를 되게 많이 많이 보잖아요. 보죠. 뭐 기사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음, 보고 뭐 그런 건강약품 뭐 건강기능식품 소개하는 그런 방송도 부모님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감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분야보다 저는 좀 필요한 그 감시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보더라도 TV를 보고 있으면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막 해. 갑자기 막 달래, 막 부추 이런 거 맞아요. 막 건강에 좋대요. 채널 돌리면 갑자기 부추 팔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도 뭐 관련이 있을까요? 그 광고랑? 그런 게 그 연계 편성이라고 하거든요. 아, 홈쇼핑 연계 편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광고주가 나 뭐 예를 들면 뭐 유산균을 어, 팔고 싶어요. 근데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교양 방송에서 막 유산균의 음, 브랜드를 노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산균 자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성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할 수 있지 상품 자체는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채널과 이제 가까운 음, 홈쇼핑에서 그 유산균의 그거를 판매를 상품을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 넘기다 보면 이제 바로 넘어가면 좀 쉽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이게 엄청 만연해요. 그럼 이게 TV뿐만 아니라 기사로도 광고성 기사를 많이 낸다라는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기사들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우리가 좀 다 알고 있기는 아, 해요. 예를 그래요? 들면 뭐 이걸 봤는데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은 하나도 얘기 안 장점만 해주고, 있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면 음, 이게 믿을 만한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기사형 광고를 걸을 수 있는 어떤 음, 기준 같은 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자 이름을 객원 기자라고 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사에 에드보토리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무슨 뜻이? 아, 그게 그래요? 광고라는 뜻인데 음, 이제 그런 걸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걸 표시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걸러낼 수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장점만 너무 많다. 장점만 너무 많다. 막 밑에 객원 기자. 뭐 내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고 다른 어떤 조선일보와 비슷해 보이는 어떤 음, 매체의 기사 매체 이름을 달고 기사를 썼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다 기사용 광고, 돈 받고 쓴 음. 그 기사가 아닌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뉴스 어디 이름이 어디언스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깨어있는 시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중뿐만 아니라 네. 뉴스 어디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미디어 감시를 하는 매체는 뉴스 어디 말고도 뭐 미디어 오늘이나 뭐 PD 저널이나 이런 곳들 그리고 개별 언론사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활동가로서 그리고 시민으로 봤을 때 내 삶과 좀 가까이 있는 이슈는 좀 없는 것 아, 같았어요. 너무 먼 이야기다. 네, 예,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한 예를 기사형 광고 우리 좀 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사형 광고의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 어디는 창간할 때 뭘 음, 했냐면 기사형 광고를 다루는데 기사형 광고로 실제로 재산을 잃은 사람들, 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어, 찾아가서 왜 그 기사를 믿게 음, 됐는지, 이거를 왜 걸러내지 못하고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셨는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진짜 이 기사형 광고가 그냥 제도적인 허점이 아니라 내 삶과도 밀접해 음, 있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고 기사를 보는 음, 시민들이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언스라는 것을 음. 생각을 해냈고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 영문명을 보면 어디언스는 아니거든요. 네, 뉴스웨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뉴스
어디언스로 해서 제가 영문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NEWSAUDI라고만 적어서. 근데 이제 AUD 어디언스의 AUDI. 근데 그거를 보고 그 도움을 주고 계시는 뉴스타파의 한 기자분이 아우디가 연상된다. 아우디. 그래서 아우디의 홍보 매체라고 음. 인식될 수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좀 그렇게 느껴지나?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예. 심지어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도 음. 물어보고 딱 보자마자 아우디 관련된 아.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안 되겠다 해서 음. 구매해놓은 도메인을 버리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진짜 뉴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매체라는 뜻으로 뉴스웨어로 뉴스웨어. 네, 그렇게 해서 좀 영문 도메인 영문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공감이 갔었던 게 사실 큰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는 것들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내란 재판이라든지 대통령이 어디에 뭐 순회를 한다든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과연 우리 시민분들께 네. 이거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하는 부분이 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독립언론 이거 막 수업을 들을 때 오히려 예를 들면 내가 종로에서 살아. 종로에서 차라리 강아지 찾아주는 기사가 더 나한테 값어치가 있지. 너무 큰 기사보다 이런 게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언론을 감시하는 언론이라고 했을 때 네. 이거 잘하면 레거시 미디어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두려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압박을 받아도 압박이 될 수가 없는 게 뭐 그 사람들이 광고주도 아니고 그렇죠. 뉴스 어디 지분을 소유한 뉴스 어디는 뭐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후원자들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압박이 있더라도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압박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느끼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로는 좀 불편해하고 싫어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싫어해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뉴스 어디가 아직 엄청나게 큰 매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불편하다, 보기 싫다, 뭐 이 정도 대안도 없이 지적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런 거야 이제 토론을 통해서 같이 뭐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무튼 압박을 크게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해요. 저도 압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규모가 커지고 나를 많이 봐줘야지 압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거 딱 보면서 이거 고소고발 나중에 들어가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이건 있긴 해요. 지금 항소심으로 가 있는 게 있는데 예. 이전에 제가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 관련해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좀 있기는 합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손에 땀이 차는데 잠깐 기침을 하느라 마이크를 껐거든요. 예. 근데 이게 눌려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라이브의 묘미네요.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몰랐는데 이거를 강지호 기자님이 혼자서 카메라랑 이런 거 세팅을 다 그렇죠. 하시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생각보다 영세합니다. 뭐 영세하다기보다는 요즘 예. 시대에 맞춰서 음. 혼자서 이제 1인 다역을 하고 계시는 아주 신기하고 저도 배우고 싶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독립언론을 운영하면 네. 제가 재정적인 문제를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취재도 혼자 하고 편집도 혼자, 홈페이지 관리도 혼자 하고 문제는 이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대표라고 봐야겠죠. 대표지만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야지 운영도 하고 내 생활이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매우 힘들다. 매우 힘들다. 네, 그런데 이제 뉴스어디가 창간을 2023년 11월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초기 1년은 그 뉴스타파 함께 재단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해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작은 매체가 생존하려면 어느 정도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셨고 이제 1년 이후에는 이제 그 재정적 지원은 없어졌고 이제 오직 후원자들의 후원으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후원자가 100명 정도 좀 많이 있네요, 그래도. 네, 100명 조금 안 되는 음. 그런 수준인데 이제 그 외에 뭐 제가 뭐 미디어 비평이라든지 다른 부업을 좀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열악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데 나와서 많이 알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좀 더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고 이렇게 뉴스 어디가 지속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게 사실 무례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랑 대호 이분 뉴스에 두 명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년 차입니다. 저랑 뉴스 어디랑 그렇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저희가 2년 동안 임금 아예 안 받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설 하는데 과거에 벌어놨던 돈으로 다 썼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의 어려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줍니다. 네, 이분 뉴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원래는 통일교와 관련된 취재에 대해서 방송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뉴스를 쭉 읽어보니까 이건 이르다. 이거 먼저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게 바로 대망 시리즈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언론이 윤석열을 도와줬는가에 대한 취재 기사가 8건의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첫 시작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이제 그 내란 이후에 뉴스를 보면서 느끼신 감정일 것 같은데 이 기사를 2025년 7월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내란 이후에 기사를 쫙 보면 모든 언론들이 대부분 비판적인 스탠스예요. 당연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시계를 이제 내란 이후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으로 돌려보면 그들이 오히려 윤석열을 상당히 키워줬었거든요. 도움을 줬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내란 이후에 언론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좀 반성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얼굴을 싹 바꿔서 뭔가 이제 또 뭔가 훈계하는 사람, 권력 감시자의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큰데 이거는 좀 지루할 수 있더라도 좀 지루한 콘텐츠가 되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윤석열 언론 공범이라는 그 시리즈 제목으로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총 8편으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기간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05년까지 한 5년간의 내용을 이렇게 뉴스 기사를 쫙 살펴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시기가 길다 보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윤석열이 그 서울중앙지검장 일때부터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망론을 안 건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5년치를 쭉 보게 됐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다 보려니 좀뭐 애로사항이 있기는 했고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그 윤석열에 대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 판단도 약간 흐려지는 거예요. 네.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누구는 윤석열에게 그 표를 주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반성해 보자. 그리고 언론의 책임이 어떠한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그리고 그런 뉴스를 보는 시민들은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언론을 볼 때 뭘 그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길지만 쓰게 됐습니다. 아니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시리즈가 4개의 시리즈가 오늘 다루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5번부터 8번을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사실은 이거 뭐 한두 시간 준비하면 그냥 뭐 질문 만들고 할 수 있겠는데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걸 다 읽으시면 예. 고생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저랑 대호랑 둘이서 하면 약간 모자라더라도 그냥 우리가 준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쓰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거를 찾아보고 막 기사를 쓰시는데 불러다 놓고 대충 해버리면 이거만큼 민폐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2019년 9월에 조선일보 김강길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대망론을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띄워주기라고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씨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제는? 윤석열이라고 해도 되고 씨라고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지 3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네. 한 달이 좀 넘었을 때였죠.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사실 대망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사실 너무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칼럼을 이런 걸 보시면 조금은 저널리즘에서 쓸 것 같은 언어는 아니에요. 뭐 아, 예를 그래요? 들면 뭐 윤 총장은 사모펀드 박사, 어.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칼럼이라는 게 개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용인은 될 수 있지만 사실 근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게 칼럼이 지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거든요. 음. 이런 걸 보시면 뭐 윤석열 총장은 사모펀드 박사다. 왜 사모펀드 박사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 윤 총장이 조국 씨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보고 직감적으로 이상 기류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나왔다. 뭐 이런 직감 이런 얘기를 근거로 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사람이 그냥 추측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칼럼 내용 자체가 근거도 떨어지고 뭐 시기적으로 되게 무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도 사실관계가 좀 확인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수사 의혹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윤석열을 얘기할 수도는 있는데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칼럼으로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기도 해서 이거는 띄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칼럼을 쓰려면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을 예리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칼럼을 쭉 읽어 보니까 이거는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윤석열 씨를 좀 띄워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광일 씨의 칼럼 보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신문표로도 정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의혹이 너무 많고 범죄가 많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읽으면. 그리고 우리는 조국 의혹의 터미널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터미널 입구에 와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 또한 지금 조국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의혹들이 밝혀졌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뒤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예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 총장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총장이 의회에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있다. 한국 헌성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권력과 싸우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 이 뭐 청와대 여권에서도 엄청나게 뭐 협박과 회유가 있지만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인생 철학이나 그 꿈을 이어 나갈 것이다. 전 이런 워딩으로 읽혀졌거든요. 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부각했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권력과 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는지 좀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저 두 사람을 대비를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긍정적인 네. 워딩으로 작성을 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워딩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썼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식으로 칼럼을 작성했을까? 이게 조선일보 주필이잖아요. 네. 예. 일단은 그러니까 뭐랄까 싸움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주목 효과도 좀 노린 것 같고, 음. 그리고 저는 조국 이후에 윤석열 대망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좀 저는 어색하고 그런 흐름으로 이어나가는 연결고리가 되게 헐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헐거운 이유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후에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는 상황이 그렇죠. 보도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흐름까지 다 같이 보았을 때, 이 칼럼은 이제 대망론을 처음 언급한 칼럼이죠. 뭔가 의도성이 상당히 짙은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봤었어요. 윤석열 대망론 띄우기의 첫 발자취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쭉 읽으면서 아니 윤석열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그리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을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지검장이었거든요. 네. 이 언론사 회장과 윤석열이 만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이제 수사의 대상을 만나는 것도 부적절한데 그 수사의 대상이 상당히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사주인 거잖아요. 그 언론사의 사주는 또 윤석열에게도 어떤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만남 자체가 뭐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만난 사람들의 지위를 봤을 때도 뭔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 이게 박주민 의원실에서 작성을 한 건데,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하고 있던 수사만 해도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만 해도 6건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남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날도 되게 공교롭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를 한 건데요. 윤석열이 중앙일보의 사주인 홍석현 네. 중앙홀딩스 회장과 술자리를 가진 날이 언제냐면 그때가 2018년 11월 20일이거든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날이에요. 그 고발된 날에 그 수사를 맡고 있는 장과 이제 수사를 받게 될 회사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네. 그런 사람과 만난다는 게 누가 봐도 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 만남이 있고 난 이후 1년 뒤에 이제 네. 대망론이 딱 불거지는 건데, 그 대망론을 처음 제기한 매체도 공교롭게 그 사주였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렇죠. 네. 보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게 대망론이라고 하는 이런 큰 도움을 받았었고, 그 이전에는 윤석열이 이 방상훈 회장이라든지 홍석현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후에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카인즈 분석 결과 2020년부터 엄청나게 대망론 관련된 기사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망론이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면 이게 윤석열에게 어떠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 줬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기사들을 보시면요, 대망론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들을 보시면 뭔가 문재인 정권에 의한 희생자, 뭔가 핍박을 받는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하는 어떤 영웅,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권력과 싸우는 그런 이미지. 그렇죠. 핍박받는 영웅이라고 제가 썼는데, 핍박받는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면 시킬수록 이제 대망론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망론의 보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윤석열에게 아주 유리하다, 대통령으로 유리하다. 가는 어떤 길을 열어준 보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자체가 윤석열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보도인 거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들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간에 우선 내 이름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가장 무서운 게 무풀이다. 그렇죠. 가장 무서운 게 무풀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빠루 사건이나 등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빠루라는 건 잊혀지고 나경원 하면 유명 정치인, 유력 정치인 이렇게 생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선봉에 서서 좀 그렇죠. 열심히 싸우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러한 이미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데서 윤석열을 이렇게 대망론으로서 도와주는 것은 윤석열의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기득권과 싸우는 검찰총장이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시켜줬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서울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서울 사람이죠. 서울 삼선동에서 출생했죠. 그렇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지방에서 살지 않지 않았어요? 뭐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예. 이게 그 지역을 옮겨 다니니까 그때 뭐 살기는 했지만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야 이제 충청도에서도 대통령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충청 대망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충청 대망론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된 겁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대망론을 언급했던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좀 황당해요. 황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 삼선동에서 이제 출생한 사람에게 충청 대망론을 붙이는 것도 그렇죠. 좀 어불성설인데 이 시기 자체도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총장 자리에서 사퇴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중앙일보가 충청 대망론을 띄웠고 그다음에 사퇴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이제 충청 대망론을 띄웠거든요. 그 시기가 정말 그 윤석열의 그 검찰총장 사태를 되게 키워주기 위한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저의 합리적인 그냥 그 추측, 네. 추론이기는 하지만 근거를 갖고 있는 추측인데 그 보도의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망론의 또 다른 버전이자 약간 타깃을 좀 더 정교하게 한 거죠. 이제는. 윤석열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여러분들은 윤석열을 꼭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좀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네요. 그렇죠. 대망론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윤석열 이꼴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키웠고 이제 이후에는 좀 정밀 타격해서 충청도에서 대통령 한번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좀 정밀 타격한 마케팅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기사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전 출신뿐만 아니라 사실 캐스팅 보드를 진 곳이 사실 충청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 성향을 가진 분들 많이 찍어주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충청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 뽑아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도에서 받쳐줘야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좀 충청도 대망론을 조금 더 밀지 않았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호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대호 프로젝트가 뭔가요? 근데 제가 예. 대호 프로젝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좀 재밌는 기사를 예. 좀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 충청 대망론과 관련해서 제가 진행자분의 말씀을 잠깐 끊어봤는데요. 이게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이게 온라인판 기사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요 기사인데 이제 온라인판 기사는 뭐 윤가는 나서는 성격 아니다. 윤 대망론에 갈린 파평윤 씨, 이런 온라인 제목의 기사고 이제 요거는 지면에 실린 건데요. 저는 요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네. 기사에서는 이제 파평윤 씨 출신들의 어떤 인물들을 막 찾아가지고
파평윤 씨는 원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꼿꼿하게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 파평윤 씨 중에는 임금이 사헌부 대사헌, 그러니까 오늘날의 검찰총장 벼슬을 10번이나 이렇게 내렸지만 이제 고사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파평윤 씨 조상의 막 일화를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윤 씨 가문의 깐깐한 선비 정신이 직간접적으로 후손의 DNA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거든요. 보시면 어떠세요? 전 파푼 윤 씨 하니까 윤영원 혹시 아시나요? 그 조선 시대에서 권력을 휘둘렀었던 권력자의 이미지밖에 안 떠오르는데 파평윤 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서도 너무 좀 나쁜 사람도 많았을 그렇죠. 텐데 거기서 이제 되게 멋져 보이는 사람만 골라서 뭐 선비 DNA 이런 걸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확인을 중요시하는 기사에서 볼 법한 워딩도 아니거니와 사실 근거라고 합리적인 근거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사에 아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파평윤 씨 뭐 종신 회복 같다. 그런 인상이 많이 들어서 이것 역시 이제 대망론의 또 다른 버전인 충청 대망론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 너무나 함량 미달인 기사다.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죠. 이런 기사를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 권력층과 전면적으로 싸우는 검찰총장이다라는 이미지를 씌워줬고, 그리고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도 여러분들 이 사람 꼭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랑은 달라. DNA가 달라. 파편윤 씨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조상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니? 네, 이렇게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 대호 프로젝트가 뭡니까? 저랑 같이 하는 친구도 이름이 대호여가지고 유난히 눈길이 갔었는데. 이게 그 윤석열 씨의 측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대권 프로젝트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시작은 일본이었다고 해요. 일본 이제 검찰들 사이에서 뭐 대호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좀 키워주는 뭐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뭐 이제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막 대망론이 막 불거지고 할 때 이런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곤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대호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사실 확인을 하거나 그런 보도는 좀 보이지 않아서 좀 잠깐 바짝 관심을 받고 이제 좀 조용히 뭐 사라진 사장된 그런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충청 대망론 이야기를 할 때 충청도가 뭐 홀대 받았다 뭐 이러한 기사들도 막 올라왔다라고 해요. 맞아요. 그때 예. 제가 그 충청 대망론 부분을 보면 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네. 뭐 여권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뭐 충청권에도 이런 수건 사업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게 안 보인다. 근데 이제 윤석열 충청 출신이 아니지만 어쨌든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뭐 충청도에서도 뭐 큰 어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가 생길 것이다. 충청도는 이때까지 너무나 홀대받았다. 뭐 이번 기회에 충청 출신의 대통령을 뽑아보자. 뭐 이런 그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지역적인 감정이 있냐면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항공우주 분야라든지 이런 데 뭐 사천에 뺏겼고 하나도 가져오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냐면 제가 이제 호남 사람인데 할머니께서 원래 대전 분이세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이 충청도 분들의 그런 애환을 좀 달래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신지가 충청도면 충청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할 거다. 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아니었나. 근데 뭐
또 반복하는 거지만 윤석열은 충청 출신이 아니어서 그렇죠. 충청 대망론을 꺼낼 계제조차 사실 음.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전에는 충청 홀대론에 관심을 가졌었나? 충청 지역이나 특정 지역이 소외받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기사를 살펴보면 지역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네, 관심이 없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의 대망론이 떠오르고 나서 가져온 충청 홀대론이 얼마나 그런 지역 소외에 관심을 가져서 쓴 기사인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충청 대망론뿐 아니라 당시에 제 기억에서도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과 그렇게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이 추윤 갈등과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졌는데요. 약 2,500건 이상의 보도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뭐 모든 이슈들이 그때그때 얼마나 많은 보도가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지 않아서 뭐 이것만 되게 특이하게 이례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객관적인 수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수치로 내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매일마다 하루에 10건 이상씩 추윤 갈등과 관련된 기사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추윤 갈등이 만들고 있는 어떠한 이슈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추윤 갈등과 관련해서 언론이 특정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특정 매체에서 하루에 10건 이상의 보도를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물론 되게 중요한 이슈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앞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보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보도량 많은 게 더 눈길이 가고 이제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한 거죠. 이 기사를 작성하시면서 그 수많은 그 추윤 갈등 기사를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편향되게 쓰지 않았나? 이러한 느낌을 가지셨던 적도 있었나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특정 매체에 한해서 봤을 때 네. 이제 기사를 보시면 예. 아마 이 추윤 갈등의 첫 시작이 이제 좀 오래돼서 예. 보시는 분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첫 시작은 그 채널의 검언유착 사건이었거든요. 이 네. 검언유착 사건은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의 기자가 공모를 해서 이제 그때 아마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좀 이제 뭔가 재소자를 협박을 해서 그 부정적인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다, 그런 의혹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무죄로 판명이 났고 무죄로 드러났고 뭐 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론 윤리 측면에서 문제만 있었다라고 결론이 나기는 했죠. 근데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물론 그게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라면 취재를 했어야 할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고, 이 의혹이 터지자마자 이제 조선중앙일보가 보도한 이것은 윤석열 때리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진실에 관심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 편향적인 보도의 첫 시작이 윤석열 때리기였죠. 제가 자료로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조선일보 칼럼 중에 윤 총장의 충혈된 눈, 4kg에서 5kg 빠진 몸무게, 혼자 김밥 사 먹는 일상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도 매일매일 기사를 읽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을 왜 칼럼에서 작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이미지 정치라는 이미지 정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보값이 별로 없기는 해요. 이제 네. 눈이 충혈됐다는 것, 몸무게가 4, 5kg 줄었다는 것,
4kg 줄었는지 확인을 해봤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의문이지요. 네, 그래서 기자가 먼저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은 검언 유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뭐 윤석열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헤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증언 같은 어디서 얘기를 들어서 여기 칼럼 자체가 사실 그런 거긴 해요. 서초동 25시라고 기사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은 어떤 뒷얘기들 이런 것들을 싣는 칼럼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사들을 보면은 윤석열은 되게 이 기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해자의 입장이다 이런 이미지를 은연중에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검언 유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4-5kg 빠지고 막 걷기만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주예요. 그래서 윤석열에 약간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칼럼이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사실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인이 뭐 눈이 충혈되거나 4-5kg 빠지거나 혼자 김밥 먹는 모습을 보고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그런데 노인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노인분들 어떡하냐. 안쓰럽다. 안쓰럽다. 제가 예전에 이거 친구랑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은 그 할머니였어요. 네. 근데 당시에 탄핵이 얼마 안 됐거든요. 윤석열 탄핵 말고 박근혜 탄핵이요. 박근혜 잘못했는데 안타깝다라는 거야. 이 살 빠지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나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자잘못을 떠나가지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나란 일도 힘든데 어. 여기저기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약간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또한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당시에 조선일보는 같은 제보자를 발언을 두고 거짓 진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잠시만요.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도하기도 하고 반대로는 사기꾼이 이상한 폭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일 때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과 관련이 없을 때는 거짓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똑같은 언론사에서 말을 바꿔가면서 그 제보자를 바라볼까요? 이게 뭐 정파성의 이유로 뭐 봐야겠죠. 아무래도 정파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잣대가 네. 이렇게 바뀌는 게 그런 경우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뭐 이 사안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때도 역시나 이제 뭐 조선일보나 이런 매체들이 윤석열에게 상당히 좀 편향되어 있는 보도를 할 준비를 막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 내란 관련해서 그 앞에도 시작할 때도 우리가 말하기는 했지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초반에 뭐 이거 무죄다. 뭐 뉴스타파가 오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상당히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김건희 씨가 뭐 수익의 40% 이런 녹취가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자마자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는 수사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냐.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냐. 검찰 해체론이 나오는 이유를 보여준다. 네. 본인들이 그 전에 이거는 무죄다, 뭐 뉴스타파 오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진실이나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체에 유리한 어떤 특정한 권력 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중잣대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자님과 제가 얘기를 쭉 나눴었던 것이 언론이 사실은 일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가 어떻게 띄워줬나를 봤거든요. 네. 대망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충청 대망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뭐 추윤 갈등, 그리고 이제 뭐 충혈 된 눈, 김밥 먹는 일상 이런 식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 제보자를 두고 다른 해석을 해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러한 도움이 윤석열에게 어떠한 도움이 객관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그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윤석열 여기 기사가 나가는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추윤 갈등의 첫 시작이 2020년 1월에 추미애 의원이 이제 지금 의원인가요? 저 의원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추윤 갈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1%였어요. 예, 여기 기사 보니까 이제 1월 두 번째 주에 1%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추윤 갈등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 때가 그해 같은 해 12월이거든요. 예, 여기 12월 여기 있으면 12월. 그때는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20%대로 아마 치솟았죠. 20%는 보니까 21년도 3월쯤이네요. 21년도 3월. 예. 그러니까 어쨌든 1년 사이에 20% 포인트가 뛴 거잖아요. 그러네요. 20배가 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던 지지율은 12월에는 24% 넘긴 거였는데 연합뉴스에서 예. 보도한 그러면서 이제 1%였던 사람 지지율 1%였던 사람이 1년 사이에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에 올랐고 지지율도 엄청나게 20배가 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이 뭘 했냐라고 보면은 딱히 대통령으로서 보여주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막 영웅이 되어 있고 영웅 서사를 썼죠. 그렇죠. 충청을 더 이상 이제 홀대하지 않을 어떤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막 그 파평윤 씨로부터 아주 좋은 DNA를 받은 어떤 사람으로 서사를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하루에 10건 이상, 한 특정 매체가 하루에 10건 이상의 보도를 끊임없이 1년 내내 만들어낸 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지지율에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언론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고관여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뉴스 읽고 이게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 시민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헤드라인만 읽고 전체적으로 이렇구나. 그 윤석열 보니까 사람 괜찮네 생각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언론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이 언론사가 이렇게 윤석열을 띄워준 것뿐만 아니라 디펜스 방어를 해줬다. 윤석열에 이외되어졌다. 이러한 사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거든요. 이 고발사주 사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벌써 6년이 지난 셈이네요. 오래됐네요.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여기가 이런 게 검찰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책관실이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예를 들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보도한 그런 기자들, 언론인을 포함해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보낸 사건.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현재는 그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대신 좀 고발 좀 해줘라고 검찰이 네.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언론인과 여권 인사들을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진행을 했다. 사주한 거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이제 쭉 이어지고 나서 결국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손중성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고발을 기획하고 연락했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판결문에 딱 나왔다라는 거 보면 이게 사실에 가깝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이 대법원 판결과 좀 상이한 내용들로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뭐 포착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때도 그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가 됐을 때 한동수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을 시작을 했거든요. 감찰부장이 이제 뭐 검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인데 감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발 사주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고발 사주가 있었던 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해보는 게 우선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처음 보도한 내용은 그 감찰을 착수하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못 아, 못 믿겠다였어요. 믿겠 검찰부장 못 믿겠다. 그래서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게 이거 다 못 믿겠다 시리즈잖아,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조선일보가 쓴 그 기사의 제목을 보면 윤석열 의혹 규명 친정권 한동수가 못 믿겠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요.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뭐 이전에 그 한명숙 총리 관련한 뭐 감찰을 했다. 예. 근데 그 사건은 친여 매체가 처음 제기한 것이다. 그 매체는 뉴스타파로 보이는데, 이제 친여 매체가 제기한 그런 사건을 감찰했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특정 그 우리 법회인가요? 뭔가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걸로 보이는 어떤 학회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되게 친여적인 그런 성향이니까 이 감찰도 되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믿겠다, 뭐 이런 기사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는 기사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가지고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성은 씨인데요. 이 조성은 씨에 대해 가지고 뭐 벼락치기, 거래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자격 시비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그 조성은 씨에 대해서 뭐 공익 제보자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그 친여 성향을 띠고 있는 감찰부장과 뭐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조성은 씨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제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찰부장은 이 사람 공익 제보자, 공익 제보자. 라는 공익 제보자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 기자들에게 알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았다, 며칠밖에 안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익 제보자를 이렇게 확정하고 뭐 이런 기관이 아닌데 국민권익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왜 검찰에서 하냐, 뭐 이런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좀 사실과는 달라요. 그 권익위가 이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는 있긴 해요. 이 사람인 공익 제보자다라는 것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그 검찰에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제가 기사에 어떻게 썼냐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다 지침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없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문제 될 만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익 제보자가 뭔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만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한동수 감찰부장에 이어서 이제 조성은 씨를 두고 뭐 거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못 믿겠다 시리즈 2를 시작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만약에 정말 그 고발 사주 자체가 뭔가 기획된 것이고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 배경을 취재하고 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 고발 사주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못 믿겠다, 감찰하는 것도 못 믿겠다, 제보자도 못 믿겠다, 뭐 이런 기사를 내는 것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그런 비호?
방어를 앞장서서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당시에 이제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씨가 명확하게 이 관련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만약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면 윤석열의 정치 인생에서도 대통령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고발 사주라는 게 이슈가 뭐 컸죠. 개인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 너무 가볍고 이제 검찰권을 사유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와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한 건데 이거는 대통령은 절대로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고 그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나서서 보호를 해준다? 이때 한번 걸러졌더라면 내란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는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게 윤석열과 이 조선일보 사장 그리고 중앙홀딩스가 중앙일보 맞나요? 네. 네,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 회장을 만났었던 게 1년 전에 만난 거잖아요. 네. 그 만난 이후로 언론사에서 윤석열에게 긍정적인 기사를 계속 내보내 줌으로써 사실은 시민들에게 전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훌륭한 사람이야. 윤석열은 친화적인 사람이야. 야, 윤석열은 우리랑 DNA가 달라. 훌륭한 사람이야. 물론 토론회를 보면서 윤석열이 모자라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분들도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유권자라고 해서 그 토론을 다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씌워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에 큰 한 축을 담당을 했고 이 내란이라는 12.3 계엄이라는 이 불행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성은 씨와 관련해가지고 국정원 개입설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뭔가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한동수 감찰부장 못 믿겠다. 두 번째는 조성은 못 믿겠다. 제보자 못 믿겠다. 세 번째는 이 조성은 씨가 뭔가 좀 더 이상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식사를 했는데 이 식사를 한 게 뭔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이제 국정원장인 그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만나서 뭔가 고발 사주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뭔가 기획을 같이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당시에 조선일보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 대선 막장극. 막장극. 이게 나라인가? 이런 그 2021년 9월 13일 사설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드러난 것은 조성은 씨와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식사를 했다. 이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대선 막장극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도 이 식사한 것만 가지고 좀 이렇게 대선 막장극을 운운하는 게 좀 무리하다라는 생각 갖고는 있어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설 내용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는 있기는 한데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인 것은 이제 그때가 2021년 9월에 고발 사주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조선일보가 쓴 기사를 쭉 살펴보면요. 총 62건의 기사를 썼거든요. 62건. 근데 이 62건을 전부 다 읽어보면 고발 사주가 실제 했는가? 고발 사주에서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취재를 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뭐 공익 제보자라든지 이런 현상에 대해 가지고 신뢰성을 깎는 그러한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그 고발 사주 의혹의 주체는 사라지고 그리고 국정원 배우설 이런 것들만 그냥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을 쭉 보는데 처음엔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시켜가지고 김건희 좀 덮으려고 해주는구나. 네. 근데 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 공익제보 조성은 씨 보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박지원을 만났다는 국정원장. 야, 이거 국정원 개입이네.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그렇죠. 언론들이 그걸 또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본질은 진짜로 고발 사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검찰의 공적인 권력을 사유화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인데, 그거는 다 사라지고 야 조성은이 쟤 거짓말쟁이다더라, 아니라는데 진짜라던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뢰성만 따지게 된 게 이게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제가 조성은 작가님과도 몇 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락처를 뒤져봤는데 원래 번호 교환을 다 하거든요. 네. 번호가 없더라고. 그래서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네.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방송 출연이었잖아요. 오늘 네. 방송 좀 어떠셨나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듣고 계시는 분들 좀 긴장하다 보니까 말의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듣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출연하면은 좀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자세하게 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잘 쭉 준비하면서 오늘 한 시간 반 정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좀 숙지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 뒤에 저희가 아직 방송 준비한 것들이 더 있거든요. 보시면 오늘 한 내용은 4가지 파트밖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언론 공범, 윤석열 대망론 누가 띄었나부터 이 고발 사주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5번, 6번, 7번, 8번이 더 재밌죠? 네. 예,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윤석열이 등판을 하면서 이제 뭐 가족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되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비호하는 언론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이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띄워줬는가, 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잘못한 행동을 어떻게 언론인들이 막아줬는가를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끝마쳐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3시에 시작했는데 1시간 동안 이 자리 같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뉴스 어디는 앞으로도 언론 감시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분 뉴스 구독자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취재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 뉴스어디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크기가 좀 커졌는데 조금 줄이도록 하고,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구글에 뉴스어디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내가 보니까 언론을 감시하는 언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있거든요.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직접 입력도 있습니다. 일시 후원도 있고 정기 후원도 있는데, 일시 후원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0시에 우리 대우씨가 준비한 방송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00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